부장님께서 제 소개할 때 한 2년 전 2019년도입니까? 그때 와서 아주 귀한 말씀 나누는데 하여튼 또 이래 불러줘서 고맙고요. 요즘 이 지식과 이 정보가 진짜 대중화, 평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아는 척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또 아실 만큼 다 아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실 좋은 내용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연사로 여기 왔으니까 좀 제가 아는 척 하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4차,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정치인으로 인정을 별로 안 해줍니다. 근데 저 스스로는 저는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정치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뭐 유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사람 만나고 그래서 더욱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고도의 지식인데 제가 뭘 아는 척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연사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져올 우리 이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사실 지식 정보화 사회, 이른바 이 디지털 시대라고도 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기술이, 고맙습니다. 진짜 혁명적으로 발달했습니다. 혁명적으로. 얼마만큼 혁명적으로 발달했느냐 하면 첨단 과학, 첨단 기술. 이 첨자가 무슨 첨자냐면요, 끝첨자입니다. 끝첨. 단자도 끝단자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최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진짜 최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정치나 사회과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초해서 사회가 발달하고, 그 발달된 사회를 분석해서 정리한 것이 사회과학이고, 그 사회과학에 기초해서 정치나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뭐냐? 자연과학입니다. 과학기술입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이 첨단까지 발달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인류의 역사가 최고 단계까지 발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라는 것은 뭐냐? 사회의 발전 방향을 통찰하고, 그걸 통찰해서 그 발전의 방향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을 통찰해서 그 발전 방향에 따라서 인류가, 국민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 이념과 정책을 연구해서 정립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는데, 저 아닌 많은, 어쩌면 절대 다수의 정치인들은 저는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아직도 산업문명 시대에 정립된 그 이념과 정책의 틀에서 별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들도 아주 잘못된 정책을 계속 그냥 사음박질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국민들 또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과학기술이요, 혁명적으로 발달해서 어떤 시대가 왔느냐?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 물질적인 조건이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굉장히 생산력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한 명이 일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요, 이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키워드 몇 장만 치면요,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AI하고 어때고 AI 이렇게 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언론 보도 나온 거, 도서관에 있는 거, 뭐 하여튼 활자화된 또 영상으로 된 모든 지식이요, 1초 안에 내 컴퓨터에 다 뜹니다. 만약에 직원들이요, 사서들이 찾아다니면서 조사 찾으려고 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찾아도 못 찾을 거를 1초 안에 빛의 속도로 쫙 전 세계의 지식이 내 컴퓨터에 다 뜨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이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됐고, 또 이 정보통신수단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지식, 어떤 정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사회 정치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분하게 조달될 수 있고, 즉 재화와 용력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대중의 사회 정치의식, 즉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고양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말하면 후천개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진짜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인간 해방의 시대, 자아실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가 왔는데요, 좋은 시대를 좋은 시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좋은 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강구돼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보다도요 더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워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부터요 한 10년 전에는요, 요즘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 지가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보다도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살기 좋은 세상을 못 만들어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어려워집니다. 내가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화곡동에서요, 세 가족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이 집 주인도 참 착한 분이거든. 하여간 월세로 20만 원을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지난 3월 달부터는 수도세를 못 내겠다 해서 안 내게 해줬대. 그러면 수도세 얼마 되겠습니까? 10,000원 도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는 그 월세 20만 원인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10만 원으로 좀 깎아달라 하더래요. 10만 원을. 그래 아마 깎아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못 살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여인숙이나 이런데요, 하루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고 자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국민이 자유평화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자아실현이 중요합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이 자아실현입니다.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를 누리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행복은 자아실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말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유다이모니아. 지금은 인생 최고의 행복인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이런 시대를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느냐?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량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한 사람이 기계가 로봇 하나가 로봇이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 일을 다 해보니까 또 한 사람이 돈을요 전 세계의 돈을 다 끌고 모아버리거든. 조금 이따 한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그리고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아시니까요. 내가 이게 얼마나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빵집 같으면 옛날에는 동네마다요 그 프랜차이즈 아닌 빵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빵집들. 요즘은요 프랜차이즈 아닌 빵집은 없습니다. 자영업 같은 업종은 거리를 200m, 300m 앞으로 이거 전부 다 없어집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먹는 빵은요 빵공장, 빵회사 한 군데서 다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대리점도 이제 필요가 없지. 전부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가보니까 이 물류도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만 그러냐?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윈도우, 인터넷 운영체계, 전 세계의 운영체계를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 거를 다 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국가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로 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컨대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많이 떠들었더니만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우선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좋은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하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쭉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사실 뭘 하면 딱 적합한 사람이냐 하면 정말 목사님들한테 건방진데요. 제가 목사나 신부나 절에 선임을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엉망이라서 제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엉망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주택 문제죠. 예? 이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주택 문제 때문에, 즉 주택 정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서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많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내가 자신 있다, 내가 부동산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25번이나 정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안 맞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은요,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는지 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문제, 이 주택 문제가요, 이제 생각하실 동안에 이게 단순히 주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택 문제가 집 없는 사람한테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요,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살맛을.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요, 4년 동안에요, 아파트 가격이요, 어떤 데는 많이 올랐는데 3배 올랐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는 15억 됐습니다. 한 7, 8억짜리 아파트는요 20억 됐습니다. 20억.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가 생긴 거예요. 벼락 거지. 집이 꼭 자기가 집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현상을 보니까 살 맛이 안 생긴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영끌이라 그러냐, 영혼까지 그냥 팔았어. 그러다가 집 살려고 해도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코인으로, 비트코인. 1억 어떻게 좀 한판 해볼까? 그 전부 다요 많은 길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의 60%가 20대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몇 사람 버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전부 망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주된 원인이 주식 투자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처럼 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우리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살 맛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고,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서고 있는데 해결이 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뭐냐? 수요 억제 체제입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그걸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민간 건설업자의 아파트 짓는 거 자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가지고 다른 집값도 올릴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하는데 그건 공공으로 하겠다. 그래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집 가진, 즉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손해보도록 만들겠다. 뭐로? 세금으로. 세금 폭탄입니다. 즉 공급 억제와 또 수요 억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이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또 참패했거든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 주택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도 허락해야 된다. 뉴타운도 건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고 이 여당에서도 어제가 그제 왜 주택정책 가지고 이재명 지사 후보들, 정세균, 이낙연 후보들 전부 다 주택 공급 정책을
자기도 공급하는 방안을 쭉 내놨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에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이 확인되고, 그럼 이걸 비판하면서 새로 내놓은 정책, 즉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은 맞는 정책 같습니까? 이는 맞을까요? 공급 많이 하면 주택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요, 주택 공급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지금은 신도시요, 이름도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일산 신도시, 뭐 분당 신도시, 판교 뭐 벨리, 뭐 신도시야, 동탄 신도시, 뭐 마곡지구, 무슨 지구요, 엄청나게 많이 집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인천 송도에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 어떤 문제만 야기하게 되느냐? 굉장히 이 도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 인프라 하는 게, 인구 100만이 있어야 될 도시에 200만이 들어오면 인프라를 새로 하다시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즉 공급 정책도 옳지 않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뭐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저는 이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럼 왜 몰려오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주된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 내지는 하여튼 일자리죠. 즉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몰려듭니다. 옛날에는요,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이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서울에는 말하자면 인류대학하고 특히 연고대나 하고 비슷했습니다. 굳이 뭐 부산대학까지 연고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전부 학생들이 전부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못하면 수도권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무슨 뭐 포장마차를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취업을 하든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않냐고 계속 수도권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계속 밀려들면 엄청난 이 도시 문제가 야기되고 지방은 공동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문제도 더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지방의 교육과 산업에 대해서 지방교육, 지방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저는 주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듭니다. 비용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에는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초, 중, 고, 대학, 심지어 유치원까지요, 시설을 아주 첨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상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류대학보다도 훨씬 더 낫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지방에 있는 교수들에게는 뭐 꼭 이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방 근무 수당이라 해가지고 연봉의 한 20% 이상 더 주고, 얼마 정도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방에서 돈 더 준다 하니까 다 갖다 카다요.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학교에 졸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교육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이 오면 또 부모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요, 지방의 공동화도 맞고 수도권, 서울의 도시 문제도 서울도 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즉 국가 균형 발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에 예를 들자면 김천시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군이라면 거기에 만약 오면은 거기에는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상으로 한 20년 이상 임대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이것도 뭐 액수가 꼭 정해진 건 아니죠. 올만한 인센티브가 될 만한 걸 줘야 된다. 법인세를 한 50% 이상 감면해준다.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또 신설 기업 오면 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또 인프라까지 다 해주겠다. 그거 지금 미국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텍사스주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나 SK 유치하기 위해서 땅 공짜로 주고 인프라까지 다 도로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방에서. 저는 이래가지고 수도권에 공장, 기업이 있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익이 되도록. 이게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그래야 서울도 수도권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고 지방도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폐교 이런 말은 한 20년 전에 듣던 말인데 지금은요, 폐군, 폐시, 지금요,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군이 전국에 한 20개 정도 넘습니다. 곧 1개 동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있는 1개 동도 안 되는 군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게 계속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즉, 이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 즉, 이처럼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게 꼭 무슨 저는 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법을 우리 정치권이 저는 못 갖고 있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인데요. 이 청년 실업 이런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청년들만 고통스럽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청년 실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청년 자살률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1등이고 대한민국 2등입니다. 청년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은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국민소득이 32,000달러를 넘고, 지금 엊그저께는 웅크타트에서 보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또 뭐 G7에, 지금 앞으로 지금 G8이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G8 되면. 그런 나라인데,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고, 노인 빈곤율 OECD에 3배가 넘고, 청년 자살률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2등이고, 이게요, 사람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국민소득이 45,000달러고, 지금은 제3이 됐지만, 제3의 경제대국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국민성이 또 우수한 점이 많습니까? 친절, 건면, 금소. 그런데 어떻게 청년 자살률이 1등일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문에 날 때는요, 일본에서는 말이지, 일자리가, 구인을 하려고 해도, 사람을
설라 그래도 설 사람이 없어지면 외국에서 지금 많이, 일본은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평생 직장 개념입니다. 평생 직장. 그래서 일본은 해고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년도 70년도까지 70세까지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취업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하고 같은데 알바입니다. 알바이트입니다. 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등이고 우리나라는 2등인데, 이거는 일본도 그래 되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얘기를 돌아오면, 청년 실업은요, 청년이라는 게 주로 대학 졸업생 아닙니까?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과 기술을, 특히 요즘은 옛날 지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고민하고 자기 전공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래 되면요, 이 청년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선 기업은 기술 혁신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기술 혁신. 국가적으로는 그 젊은이들의 그 신기술, 신지식을 좀 더 사장시키면 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청년들의 처지를 더, 그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알바 천국, 나 그래서 말을 했는데, 이날 주로 알바 한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천국이지, 알바 지옥이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9.8% 정도 되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거든요. 또 이 통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청년 실업률, 여러분, 실업 통계, 이거는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실업자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자의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실업자 되려면 문제 되느냐? 일주일, 내가 지난 일주일부터 일주일 그 사이에, 한 달 전이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취업을 못해야, 그래야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1시간만 유급노동을 해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왜? 1시간 유급노동 했으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통계 숫자를 믿을 일은 아닌데, 그런 말하자면 참 현실을 아주 축소해서 반영하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9%가 넘고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요,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집에요, 대학 졸업한 아들이 또는 딸이 취업도 못하고 이래 있으면요, 부모들도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혁신을 없애고 부모들도 고통스럽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그래서 청년 실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요, 역대 정부가 많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많은 방안을. 아니면 비정규직 차별협회금, 또 뭐 청년 인턴제, 또 뭐 청년들 신규 고용하면 또 뭐 20만 원씩 또는 50만 원씩, 또 뭐 월급을 지원해 주는 거, 온갖 방안들을 다 강구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어떻게 하면 청년 실업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려고 그러면요,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래야 취직을 하죠.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죠. 할 데 있는 거는 아르바이트죠. 또
아르바이트라는 말하고 비정규직하고 뭐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하느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안 합니다. 대기업이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요, 주로 꼭 필요한, 말하면 경력직들을 임명하지, 신규 채용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오래 있은 사람들이요, 강력한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거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신규 채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요, 대기업 정규직의 연봉이 보통 얼마냐?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요, 전부 다 이 대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업 연봉이요,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약 한 9,500만 원대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평균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죠. 국민은행 같은 데는요, 한 20년 근무한 국민은행 같은 데는 평균 연봉이 1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KBS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한 20년 근무한 사람은 어떠냐? 평균 연봉이 한 1억 한 2, 3천만 원 되죠. 이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해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한 사람을요, 내보내면, 해고를 하면, 연봉 1억 하는 사람, 한 사람 내보내면 젊은이 3사람을 고용할 수 있거든. 뭐 꼭 이렇게 뭐 한 사람 내보냈다고 해서 3사람 뭐 돈으로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요, 우리 신문에 이런 거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주로 이제 비판적인 정부나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근데 보도 많이 되기를 어떤 게 나느냐 하면, 그 같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지금 도요타나 GM이나 보다도 월급이 더 적지 않다. 절대 액수로도 적지 않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납니다. 노동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왜 떨어지겠어요? 월급은 비슷한데 왜 떨어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필요 없는 인원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종업원이 10,000명이면 되는데 12,000명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만으로 나누어야 이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12,000으로 나누니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인원들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그걸 평균 나누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필요 없는 인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규 채용이 안 되는 거죠. 자연 감소도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신규 채용,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년 실업 못하게 하는 원인은 뭐냐? 못하는 원인은 뭐냐?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으면, 너무 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 무슨 뭐 긴박한 사유가, 어쨌든 하여튼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통보하면 돼요. 그런데 해고를 못합니다. 엄두도 못합니다. 지금은 해고는 그냥 지금 정년 연장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저께 지금 지난 토요일날 파업하면서 종로 상가에서 시위했죠.
그 중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뭔가 하면 정년 연장 아닙니까? 정년 연장. 정년 연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가지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때문만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할 때는 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기업은 기업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는 그건 국가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하면 기업이 필요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부당하게 뭐 말 안 듣는다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 경영상 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해고한 사람들이 만약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에 대한 뒷받침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네럴 모타스 같은 경우에 GM 1987년도에 종업원이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 근데 그때 한창 자동화가, 즉 1980년대 말에 자동화가 막 급진전할 때거든요. 그 1987년도에 종업원이 70만 명이 된 것을 5년 후인 1992년도에 종업원을 35만 명으로 줄였어요. 딱 반을 줄였습니다. 파업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독일 같은 데도요, 물론 그것도 사회적 대타협이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파업을 좀 안 하는 방향의 노력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요, 파업이 아니라 해고를 안 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해고 많이 했습니다. 포커스 파업. 그런데도 그런 파업이 안 일어납니다. 왜? 해고된 사람들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요, 기업이윤회, 사회환원,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왜 기업이윤을 사회환원하는 거야?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유지만 왜 그걸 사회적인 압력을 계속 넣습니까? 저는 그래 하면 기업은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것이 엄청난 애국입니다. 종업원 써서 월급 줘서 가족들 묵게 살게 만들고 좋은 물건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쓰게 하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것 자체가 애국이지, 맨날 기업위원회 사회화는 옳지 않다. 요컨대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해고를 못하는 게 뭐냐? 노동조합 때문에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라면 누구든지 주장할 권리가 있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말하면 이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울산에 건설 현장에요, 민주노총 좀 갖고 와서 사기치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찡 가지고 하듯이. 건설 현장에 잘 아시는 분들 많겠네. 건설 현장에요, 민주노총과 특히 중기 크레인 같은 이 중기 건설 현장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서로 밀고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저끼리 사원박질을 하는데 사업주는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맞죠? 예? 무법천지입니다. 정부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노총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려고 해요. 이왕 며칠 전에 민주노총이 데모하는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이 들어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여러분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누가 덕을 볼 것 같아요? 예? 최저임금 인상,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신문에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요, 얼핏 생각하면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 같아요. 또 빈곤층을 또 위한 것 같아요. 주로 이 빈곤층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요, 고임금 노동자들, 부유층만 덕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뭐 덕보는 사람도 있죠. 어떤 데 있느냐? 공기업 같은데 저임금 노동자들, 또 대학 같은데, 큰 병원 같은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도 해고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덕을 좀 봅니다. 그러나 자영업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이 없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망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조합도 못하고 실직자가 되어붙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요, 제가 막연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떠냐면, 특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게 2017년과 8년이잖아요. 8년과 9년이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었으니까 2년 동안에요, 무려 한 29.5%, 단순 수치라면 딱 30%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오는 결과가 어떠냐면요, 노동소득이랍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노동소득이요,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이 오히려 36%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 주느냐? 임금을 올렸다는데 왜 주느냐? 실직을 해버리니까, 전체는 평균을 나누면 실직을 해버리니까, 아시잖아요. 뭐 자영업자요, 2사람 쓰던 데는 완전히 그냥 가족들이 해버리고, 5명 쓰던 데는 그냥 3사람만 쓰고 2사람 해고하고,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현재도 내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311만 명입니다. 311만 명. 근데 자꾸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다 해고됩니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라 경영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요, 그 2년 동안에 2019년 말에 4, 4분기에 통계청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소득 1분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한 22%가 줄었어. 22점 몇 프로가 줄고, 소득 5분위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1%가 올랐습니다. 또 묘하게 또 어떻게 11, 20이 딱 그걸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최저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 내용이 최저임금 인상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늘고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더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어제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데모하거든요. 또 정년 연장 하락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횡포거든요. 횡포. 이런 횡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나 또는 정치 권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좀 금방진 말씀인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요, 논리를,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이든지 누구하고도 맞붙어서 당당하게 너희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가 맨날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이, 또 노동자 착취해온 사람이 또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 장기표는 민주노총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제가 비판도 하고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요. 이 민주노총 때문에 이 민주노총이 단순히 뭐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엄청난 해악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어떤 정부도 제대로 이거를 말하면 이 횡포를 척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서 옛날에 민주노총 규탄 국민대회를 한 3년 전에 제가 그날 날도 참 추웠는데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처럼 청년 실업이 정말로 기업도 어렵게 만들고 청년들도 어렵게 만들고 국가도 어렵게 만드는데도 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해서 집행할 수 있는 세력이 저는 없다. 근데 말은요, 뭐 기종노조가 문제다, 뭐 청년 실업이 문제다, 뭐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 핵심적 원인을 딱 알아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제가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제 입장을,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장기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